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 우리는 자주 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게 선택이 아니라 강제가 된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에 갇혀야 한다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 몸과 마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외롭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뇌가 망가지고 정신이 무너지며 신체까지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죠. 오늘은 이 끔찍한 고립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하게 치솟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 몸이 위협을 감지했다는 명확한 신호거든요.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몸이 비상 모드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이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로 굳어져 버리죠. 다른 사람과의 교류나 의미 있는 활동은 우리의 감정적 안정에 필수적인데 연구자들은 이걸 사회적 현실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이나 감정이 합리적인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혼자서는 내 생각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친구와 대화하고 동료와 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현실을 검증하고 정체성을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소통과 활동이 완전히 박탈되면 자신의 정체성과 현실에 대한 감각 자체가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끝없이 꼬리를 물고 악화되고 충동을 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우울증이 찾아오고 특정 생각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환각과 망상까지 경험하게 되는데 이건 더 이상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없는 소리를 듣고 없는 사람을 보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극심한 불안 상태에 놓이면 뇌의 변연계, 그러니까 공포와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부위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예민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극단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성적 판단과 도덕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은 오히려 물리적으로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뇌 스캔을 찍어보면 실제로 그 부위가 줄어들어 있는 게 보여요. 결과적으로 집중력, 기억력, 인지 능력 전반이 심각하게 손상됩니다. 이성적 사고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상황에서도 감정이 폭발하고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며칠, 몇 주, 몇 달 지속되면 그 불균형이 뇌에 완전히 각인되어 버려서 불안이나 분노 폭발, 비합리적인 행동에 더 쉽게 빠지게 됩니다. 한번 망가진 균형은 쉽게 돌아오지 않거든요. 고립은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심각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아침인지 저녁인지 며칠이 지났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수면 장애도 심각해지는데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이 안 오고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며 외부 자극에 지나치게 민감해집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약한 빛에도 눈이 아프고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죠. 체중도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이건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 문제와 식욕 감퇴 때문이에요. 음식이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도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최대한 건강한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정신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서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유엔과 수많은 인권단체들 그리고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이런 강제적이고 장기적인 고립을 명백한 고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고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은 바로 이런 고통을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고 있습니다. 이걸 독방 감금이나 격리 수용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이죠. 2019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무려 12만 명 이상의 수감자가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에 22시간에서 24시간을 창문도 거의 없는 좁은 감방에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좁은 공간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화장실보다 조금 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자고, 먹고, 싸고 모든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이고 그마저도 운동장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작은 공간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죠. 이 제도를 미국 교도소에 처음 도입한 건 1700년대 후반 퀘이커 교도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범죄자에게 채찍질을 하거나 신체를 훼손하는 체벌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퀘이커 교도들은 그런 야만적인 체벌의 대안으로 독방 감금을 생각했던 겁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었고, 그래서 참회의 짐이라는 의미의 페니텐셜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하지만 실험은 거의 즉시 실패로 판명났습니다. 곧바로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대중은 물론이고 대법원까지 이 제도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당시 미국을 방문했던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는 독방 감금을 직접 목격한 후 어떤 신체적 고문보다 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어요. 수감자들이 정신을 잃고 자해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한동안 독방 감금 사용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법들이 연달아 통과되면서 교도소 수감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경미한 범죄자들까지 대거 수감되기 시작했고 교도소는 순식간에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교도소가 과밀해지자 수감자들의 함의, 반란, 폭력 사건도 당연히 증가했고 교도소 당국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독방 감금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소하고 비폭력적인 규칙 위반으로도 독방에 보내졌다는 겁니다. 교도관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다른 수감자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도 독방행이 결정됐죠. 그리고 며칠만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독방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독방 감금은 모든 사람에게 해롭지만 특히 이미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뿐이거든요. 독방에 있는 수감자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독방 감금은 이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증상을 극대화시킵니다. 환청과 환각이 더 심해지고 자살 시도가 급증하죠. 그런데도 교도소 시스템은 이들을 계속 독방에 가둡니다. 독방 감금의 영향은 수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때로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게 극도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독방을 경험한 사람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일 확률이 일반 수감자보다 3배나 높습니다. 그들은 흔히 성격의 근본적인 변화, 평범한 상황에서조차 느껴지는 극심한 불안과 편집증, 집중력 저하,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호소하죠. 슈퍼마켓에서 사람들 사이를 걷는 것만으로도 공황 발작이 일어나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일부 주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심각한 정신질환자, 18세 미만의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독방 감금을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모든 수감자에게 독방 감금 기간을 15일이나 20일로 제한하는 상한선을 두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독방 감금을 규제하는 법들이 제정됐다고 해서 항상 제대로 시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교도소 당국은 법의 허점을 찾아내고 이름만 바꿔서 같은 방식을 계속 사용합니다. 독방이 아니라 특별관리구역이라고 부르거나 행정적 격리라고 이름을 바꾸는 식이죠. 그런데도 독방 감금은 본래 목적이었던 재활과는 정반대로 엄청난 피해만 입히면서 정작 교도소 내 폭력을 줄이는 데는 완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독방을 경험한 수감자들이 출소 후 더 위험해지고 재범률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완전히 다른, 훨씬 더 인간적인 접근 방식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노르웨이인데, 노르웨이는 미국보다 인구 대비 수감률이 훨씬 낮으면서도 수감자 한 명당 5배나 더 많은 비용을 숙소, 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심리상담에 투자합니다. 노르웨이의 교도소는 독방이 아니라 개인 공간을 제공하되 공동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장려합니다. 수감자들은 요리를 배우고 목공 기술을 익히고
대학 과정을 수강하며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할 준비를 하죠. 그 결과 노르웨이는 출소 후 5년 내 재수감률이 20%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70%가 넘는 수감자가 5년 내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더 나아진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고 고립은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지만 연결과 소통과 의미 있는 활동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독방이라는 이름의 고문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